누구든지 여행가가 되어 길 떠나기 좋은 계절. 저는 가을 기행을 위해 먼저 찾은 곳이 있습니다. 울산의 숨은 이야기를 발견해 재미난 기획으로 늘 새로운 울산을 보여주시는 신영석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기행의 주제인 언양 지역에 대한 전시 토론만 해도 벌써 4권을 선보인 신영석 관장님. 언양이야말로 울산에 숨겨진 이야기가 가득한 보석 같은 곳이라고 하며 저보다 더 들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2~3시간만 투자하시면 힐링도 하시면서 울산의 역사 문화 또 박물관 전시도 함께 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울산 안에서 보배 같은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양에 대한 이런 보배 같은 곳, 언양에 대한 특별 전시는 대곡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언양별곡. 그 문화의 향기를 따라 우리의 기행도 언양별곡으로 정해봅니다. 아름다운 물길, 원시의 계곡 대곡천. 그곳에서 발견된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 화석. 대곡천에서 만난 인류 최초의 선사바위 이야기. 그 신비함을 눈으로도 확인하고 우리 땅의 힘을 맛볼 수 있는 한우의 맛. 언양에서 35년째 그 맛을 지켜가는 집을 찾아가 봅니다. 선조들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맛을 그대로 살려 정성으로 빚어낸 차가자와 퓨전 음식도 만나보고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언양성당 그리고 역사의 전통을 현대로 이어주는 언양읍성도 찾아갑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초록의 들판 언양으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이 돌담길이 네. 너무 운치가 있습니다. 원래 읍성 안에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성 바깥에 이렇게 모여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골목길들이 구불하게 나게 됩니다. 옛 멋의 흙담이 있는 정겨운 골목길에서 기행을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과거 속으로 싹 들어가는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느낌. 네. 이 길은 언양읍성 마을의 골목길 갤러리. 좁다란 골목을 그림 따라 걸어갑니다. 상당히 멋있는데요? 영화로의 그 기와 모습도 보이고, 연달리는 모습도 있는데요? 네, 그렇네요. 네. 이게 언양읍성이 잊혀졌다가 또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오래된 시간 속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단장되면서 또 하나의 행복한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보여주고 있는 구불한 골목길이 아름다웠습니다. 있고, 표정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네. 읍성이 마치 이제 그 동네 친구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영원한 어떤 하나의 추억 속에.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언양읍성이 한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골목길 돌아 나오니까 읍성이 다 보이는데요. 그렇죠. 멋있는데요? 이 언양읍성은 이게 보면 저 뒤에 산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잘 안 보이는 그런 게 언양읍성이 이게 평지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1390년 그러니까 고려 공양왕 때 만들어졌고요. 1500년 연산군 때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지금의 모습이 석축으로 돌로 쌓았다. 그럼 그런 1500년 같으면 한 500년이 조금 넘었다, 그죠? 그렇죠. 우리는 그 500년이 전에 이 돌로 이렇게 석성이 만들어졌다. 하늘에서 본 언양읍성. 그 둘레가 무려 1500m. 엄청난 크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제가 정말 시력이 좋거든요. 네. 딱 보니까 성벽 아래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기둥들이 쭉 보이거든요. 진짜 제대로 보셨는데 이게 또 언양읍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제 군데군데 돌들이 이렇게 일어서 있죠. 예. 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돌이 이렇게 일어서 있고 옆에 돌들은 누워 있고 그러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줄눈들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죠. 그러면 성벽이 바깥에서 힘하실 때 훨씬 더 튼튼하게 잘 버티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워놨다, 그죠? 네. 또 한 겹의 성문, 옹성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높이가 상당했는데요. 외적을 막아내고 언양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선조들의 함성이 메아리 쳐 오는 것 같습니다. 붉은 기둥에서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건축물을 만날 때면 왠지 마음이 경건해진다고 할까요? 언양읍성의 옹성. 그 위용이 느껴지십니까?
아, 올라오니까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성벽은 이게 올라왔을 때 주변에 툭 트여서 상당히 보기가 좋죠. 이게 돌이 이게 쭉 깔려있고 하니까 네. 이 걷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뭐 역사적 사실을 제껴놓고 네. 현지에서 이게 느끼는 게 상당히 역사적 좋은데. 사실이 그대로 남겨진 곳을 직접 걸어보니까 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옹성위에서 언양시 가지를 조망해 봅니다. 이 길은 그 옛날 울산은 물론이고 경주와 양산, 밀양과 청도를 이어주던 사통팔달의 한가운데 자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복원된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면서 실감나는 역사체험 교육 현장이 되어줍니다. 근데 이 영화로 건물 자체가 상당히 날렵한데요. 네,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전통 곡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영화로 이러면 꽃을 비추는 누각이다. 뭐 그런 뜻인데 저기 뒤쪽에 보면 이렇게 화장산이 보이죠. 예, 저기 화장산이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꽃을 감춘 산, 그야말로 이렇게 봄을 감춘 산이죠. 그래서 상당히 느낌이 더 부드럽고. 이건 원래는 진남루였는데 1800년대에 이제 진남루가 영화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은 아주 귀한 누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양읍성의 남문 영화루로 들어서면 108년의 역사를 뒤로한 언양초등학교가 보이고 그 뒤로 광활한 황금 들녘이 펼쳐지면서 언양의 또 하나의 맛 미나리까지 읍성의 오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벼도 누렇게 이어가고, 그죠? 네. 근데 이제 물이 왼쪽에서 쭉 흘러내려가거든요. 네. 예. 이게 1800년대 시를 보면 물이 넘실넘실 이렇게 영화로 쪽으로 흘러들어오는구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죠? 그렇죠. 이게 또 언양의 미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을 또 익혀주는 그런 또 자원이 되기도 하고. 성곽 내에 논이 있다는 게 언양읍성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전쟁이 나면 군사가 주둔하고 평화로울 땐 농사를 짓던 그런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가을 들길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 들길을 걸으면서 자연하고 즐길 수 있는 정말 재밌는 마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마술이 이게 으쌰 자연물을 이용해서 마술을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올라와라. 이게 무슨 풀이죠 이게? 아, 이게 이제 수크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네. 결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결을 따라서 이걸 거꾸로 잡고 이렇게 싹 올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강아지 풀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렇죠. 네. 같은 원리인데 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이거 이런 거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저도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해보시죠. 자연의 숨기를 그대로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강아지 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 네. 똑같은 원리죠, 원리는. 네. 둘레가 1500m나 되는 읍성을 가로질러 북문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문의 성벽은 50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읍성의 원래 모습은 1899년 언양 읍지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옛 모습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북쪽으로는 넓은 논밭이 그대로 있고 남쪽으로 관아들이 세워진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곽을 쌓아올린 도로 형태가 더 예스럽게 느껴지는데요. 현대식 조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언양읍성이 일부 무너지고 또 그대로 자연스럽게 또 남아있는 저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또 남쪽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성벽의 시간의 흐름이 그대로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읍성에서 빼놓지 않고 찾아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성벽 일부를 돌출시켜서 적의 접근을 알아채고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치입니다. 성벽에서 불쑥 튀어나온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치라고 불리는 유래가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풀하고 이게 돌에 섞인 이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네네. 이걸 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걸 치라 그러는데 이걸 성벽에서는 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꽁이 그 콩밭에서 숨을 때 보면 머리만 탁 숨기고 그죠? 엉덩이를 내밀게 되는데 꼭 그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꽁 치자로 써서 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치는 성벽에 적들이 가까이 왔을 때 성벽 위에서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뒤쪽에서 적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치입니다.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이 났는데요. 여행의 맛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과 이제 읍성을 한 바퀴 네. 쭉 둘러보니까 몰랐던 단어도 이렇게 네.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우리 문화를 네. 재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언양읍성은 우리가 흔히 성곽 이러면 성벽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은 이게 관광지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기 마련인데, 여기 언양읍성은 뭐 너른 들판의 이야기라든지 또 영화로,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성벽들, 이렇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래서 언양읍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잘 담겨져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읍성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장료를 내고 네. 뭔가 모르게 짜여져 있는데 여기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성곽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흔적들을 네. 이 돌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의 흔적도 알려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1500년 전에 흙으로 쌓으려고 그 후 1000년이 지나 다시 돌로 쌓았던 성곽. 이후로도 500년을 넘어 이 자리 이틀을 지키는 언양읍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남겨줄 유산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이 바로 언양 암소고기와 불고기인데요. 단연간 노하우를 가진 한우 맛집을 네, 찾아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양 불고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언양 불고기 특징이라면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소고요. 암소. 예, 암소를 잡는다는 거. 그리고 물론 언양에 수요하는 고기도 있겠지만서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암소만 내가 온다는 거. 암소만 가지고 와서 네. 이제 그 암소를 네. 착착착 장만을 해서 네, 내보낸다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암소 중에서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야 어쩜 이렇게 아이고 이 빛깔이 예, 아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데요? 네, 네. 여기- 제 닮았지 않습니까? 이 고기도. 예 상당히 이쁩니다. 가을의 낙엽. 특히 가을 하면 낙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오시면 가을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드시면 또 맛도 기가 찹니다. 어떤 맛이 납니까? 고소하면서 달큰하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맛이 납니다. 아주 진짜 특이한 맛이 나는데 이따 교수님이나 또 드셔보시면 아마 그 맛의 진미를 아실 겁니다. 저는 낙엽살이 좋습니다. 낙엽살이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 낙엽은 우리가 실제로 낙엽이나 제비는 아주 특수 부위입니다. 사실은 가서 언양에서 살라 해도 사실 못 삽니다. 그만큼 귀하다. 귀합니다. 이거는 제비초리는 소 한 마리에 한 5인분 정도. 클 경우에, 소가 좀 컸을 경우에, 낙엽 같은 경우는 한 전체 한 15인분 정도 좋은 부위만. 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네. 몇 년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제가 해수는 35년입니다. 35년. 네, 네. 네. 그 낙엽살이 숯불에 올려졌는데요. 이 고소한 냄새가 안방에도 전해지시죠? 다시마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고기를 올려서 넣고, 예, 낙엽살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멸치 젓갈을 같습니다. 네. 제가 또 고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젓갈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네, 네. 멸치 젓갈. 네, 멸치 젓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야 보기만 해도 건강이 됩니다. 제가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낙엽살이기 때문에 낙엽처럼 가을 같은 느낌으로 예, 예. 지금 가을이라서 딱 좋습니다. 부럽다 그죠? 부드럽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신 맛이 납니다. 그 다시마의 그 해산물의 그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 다시마의 촉촉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 소고기가 딱 들어갔을 때 소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그 구수한 맛이 있습니다. 구수함이 한층 배가 되는 그리고 이제 젓갈이 뒤로 살짝 깔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짜지도 않았죠. 예, 짜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 집 젓갈은 짜지도 않습니다. 예. 선비처럼 구경만 하던 교수님도 첫 쌈을 싸시는데요. 고기 쌈으로 건배를 하자고 해서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이거 건배나요? 교수님의 맛 평가도 이어집니다. 젓갈하고 고기 맛하고 다시마 맛. 정말 잘 어울리죠. 네. 맛있네. 논문 한 편 완성하는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먹어볼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고기를 6점은 꼭 먹으라고 권하셨는데요. 네네. 저는 하루에 꼭 6점을 먹습니다. 하루에 낙엽살 꼭 6점을 먹는데요. 제가 굉장한 육체의 노동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6점을 먹고 나면 제가 피곤한 걸 못 느껴요. 아직까지 이 나이에 비타민 하나 안 먹고 식품도 하나 저는 안 먹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소고기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먼저 생고기를 먹은 다음 불고기를 먹는 게 제대로 먹는 순서라는데요. 두툼한 언양 불고기를 상추에 싸 먹어봅니다. 군침이 자꾸 도는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불고기 맛은 부드럽게 씹히는 감칠맛이 으뜸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단골로 찾아온다는 주인 아주머니의 자랑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한우 암소의 맛. 오래도록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언양표곡을 찾아가는 길목마다 한창입니다. 잔잔한 바람에 설렘의 그네를 타는 코스모스를 따라 고향의 서정을 읊은 한국 단편문학의 대표주자 난계 오영수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작가의 생애를 꼬박꼬박 이렇게 잘 봐야만이 또 다른 그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가 아주 있습니다.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의 대표작 갯마을부터 만나봅니다. 네, 오영수 하면 그냥 갯마을이 대표작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품이 대표작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진짜 책이죠? 원본이죠? 요거는 이제 원본이고요. 원작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갯마을이 영화가 2번 만들어집니다. 저도 문학관에 와서 새롭게 안 사실 하나. 갯마을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영화가 조금은 2편이다. 버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65년도 만들어진 작품은 문예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수용 선생님이 감독을 하셨고요. 황정순, 고은아, 신영균, 이낙훈, 도금봉 지금은 거의 잊혀진 분들이 주연하셨던 영화여서 대종상, 5회 대종상까지 수상하셨던 작품이어서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갯마을이 그냥 영화로서 인기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일단 어촌의 어떤 해녀들의 삶을 그대로 다룬 거기 때문에 TV 문학관으로도 몇 차례 만들어집니다. 오영수 문학관에는 난계 선생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갖춰놓고 있는데요. 특히 단편 문학의 대표주자였던 만큼 현장에서 작품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낭독책도 있었습니다. 1954년 제1창작집으로 펴낸 머루라는 작품을 귀로 듣고 눈으로 상상하면서 감상했는데요. 60년이 지나도 오영수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지금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 진짜 서민들의 삶을 눈여겨서 보고 그분들의 삶을 간결한 문장으로 옮겨서 표현하셨죠. 그래서 지금 읽어도 보면 가슴 찡한 작품들 대부분이 다 200여 편 정도의 어떤 단편을 남기셨는데 그 200여 편이 다들 보면 읽다 보면 가슴 찡하고 적당히 또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메말라가는 사회에는 오영수님의 작품이 더욱더 좀 높이 평가를 받지 않을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뻐요. 언뜻 보면 무화과를 닮았어요. 무화과 감자랑. 예. 오영수 문학관에선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던 오영수 선생이 직접 연주했던 만돌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손때가 묻은 담배 파이프, 그리고 다방면에 진정한 예술인임을 보여주는 문방 사호와 수묵화까지. 마치 오영수 선생이 옆에 있는 것 같은 진한 재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현대문학을 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문학 하면은 오영수 선생님의 그렇죠. 그 하릇한 그 창간호도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선생님께서 또 현대문학 55년 1월호가 현대문학 창간호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2015년 9월호가 총 통권 729호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현대문학,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순수 문예지인 현대문학의 초대 편집장을 한 12년 가까이 하셨어요. 특히나 이제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 그분도 맞아요 하실 텐데 현대문학을 통해서
제자들을 여러 분 배출하셨어요. 또 이제 저희 스님께서는 그 제자도 아무렇게나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게.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의 사진 회고록에는 오영수 선생에 대한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정래 작가에게 소설가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영수 선생이었다니 새삼 오영수 선생의 제자를 보는 안목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30분, 이제 현대문학 출신 제자들이 한 30분 정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자들까지 배출하시면서 우리나라 현대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죠. 오영수 선생은 떠나고 없지만 자신의 고향이자 작품의 모태가 되는 언양에서 그의 작품은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 서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신비가 그대로 살아있는 대곡천입니다. 1억 년 전에도 흘렀을 그 물줄기가 오늘까지도 쉼없이 흐르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요? 예. 저분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유적에 오면은 그때부터 계셨거든요. 상당히 오래됐다, 그죠? 그래서 수십 년 이상 저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 앉으셔, 앉아. 아, 예. 조금 앉을게요. 앉아, 괜찮아. 예. 아, 지금 이게 나무 그 지팡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많이 만들었는데. 아, 많이 만들어놨네요. 그럼 이 나무는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산에 가가 해요, 내가. 산에 가서? 야, 내가 이제 옷에는 아니고 이제 채식해야 돼요. 옷에 하면 물을 때 가면 안 돼. 고미 앞에서. 아, 지금 이제 물으니까 안 되고 야, 미리 이제 주워놨다가 이제부터는 그죠? 하면 돼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98세인데 이제 90세 다 돼가네요. 99세 다 돼 가시는데 이걸 미리 준비를 해서 산에 가서 이렇게 가지고 오신다고요? 새고 해고 놀이 있다든. 이러면 이제 정신토일도 되고 걱정이 없어지거든. 안 그러세요? 정신통일도 되고. 야, 그래 봐, 그럼 일을 한다 하면 딴 걱정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야, 이걸 이래 앉아 따뜻하게 앉았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세월을 낳고 계신 할아버지는 문화 알림 역할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내치가 있어요. 여기 사먹거든 배가. 야, 배가 여기 묵혀집니다. 여기 머리는 천전리 각석과 방구대 안각화에 대해 관장님 못지않은 재미난 해설을 들려주십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물관에 설명하는 것도 훨씬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세월은 가도 마음은 청춘보다 더 멋지게 사시는 할아버지. 오래도록 천전리 각석 오르는 길에서 뵙기를 바라봅니다. 대곡천 계곡에는 1970년 12월에 발견된 국보 제147호 천전리 각석이 있습니다.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시대 시대에 걸쳐 새겨진 바위 그림을 만나봅니다.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서 비스듬하게 딱 세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약간 비슷한데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수천 년 동안 잘 보존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비가 와도 앞면에는 비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주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방구대 안각화도 거의 똑같아요. 이거 기울어지지 않지만은 천장이 이제 처마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이제 각석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여기 이제 명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명문이 이 처음에 와서 이걸 발견한 기록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안각화 발견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의 천전리 각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970년대 12월 달에 발견이 되는데, 근데 저기 이제 신라시대 때 명문이 서기 325년, 버풍왕 때 얘기예요. 버풍왕 동생이 사부지 갈문왕이 천전리 각석 이 계곡에 와서 굉장히 이제 계곡이 좋은데 이름이 없어서 서석곡이라고 칭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서석곡으로 칭했다. 그렇죠. 야, 근데 사부지 갈문왕이 기록상 남아있는 천전리 각석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안각화 발견 역사라는 게 서기 325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선사시대의 기하학적 문양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천전리 각석은 아주 많은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데요. 천전리 각석은 아주 부분적인 일면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신라시대 때 명문이라든지 청동시대 그림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천전리 각석은 우리나라에 있는 안각화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안각화예요.
왜냐면 신라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 일부는 신석기 시대까지 계속 겹겹이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다시 그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면은 새로운 이야기거리들, 새로운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겠죠. 대곡천의 물길을 건너가면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공룡들의 발자국 화석이 너른 바위 표면에 가득 남겨져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 이곳에서 많은 공룡들이 평화롭게 노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만큼 먹이가 풍부했고 원시의 자연이 아름다웠을 거라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주변을 보니까 발자국이 쭉 있거든요. 한 20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발자국이 가장 잘 설명하나요? 잘 남아있죠. 여기 발가락 3개 형태까지 남아있죠. 발가락 3개. 대곡천에 남겨진 200여 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통해 울산과 언양 지역이 백악기의 평화로운 쥐라기 파크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곡천을 따라 국보 제285호 방구대 암각하러 향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올 때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경치에 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선사인들의 염원이 담긴 바위 그림을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오후에 한 4시, 5시쯤에 오면 선명하게 그림이 드러나죠. 너무 깨끗한데요? 이야, 멧돼지가 너무 선명히 잘 보입니다. 뭐 4시부터 5시까지 가장 잘 보인다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잘 보이는데요, 관장님? 그러니까 오늘 운이 상당히 좋으신 겁니다. 오히려 날이 흐려가지고 응달이 안 지니까 지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보고 싶습니다. 예. 야, 너무 깨끗해요. 행운을 기대했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7,000년 전 새겨진 그림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는데요. 감동과 감탄이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원시의 비경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아서인지 그 경계의 자리는 아주 평화로웠고 흰나비의 천국으로 변해버린 곳을 촬영 때문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들어가 봤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거 보면서 예, 이제 예. 그려져 있고 조각돼 있으니까 안각하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신석 시대로 쭉 거슬러 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서 보는 그림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이때는 문자가 없던 선사 시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사실 안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청소년이나 그 집단들한테 고래의 모습이라든지 동물의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안각화라는 그릇 속에 담아가지고 종교적인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걸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뭐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의 감동을 뒤로하고 기적의 바위 그림 포르투갈 코아 계곡의 암각화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20년 전인 1994년 말 포르투갈 코아 계곡에 댐을 건설하던 도중 구석기 시대 야외 암각화가 수천 점이 발견됐습니다. 댐 공사냐 암각화 보존이냐 하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까지 바꾸며 코아 계곡의 문화유산을 지켜냈는데요. 바로 그 암각화가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말도 있고. 말입니까? 예. 말도 있고. 이게 어떤 안각합니까? 이게 코아 유적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안각화가 수천 점이 넘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관람객들이 찾아가는 그 안각화를 이제 복제를 한 겁니다. 포르투갈은 국가 전력의 20% 이상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댐 건설 중단 사태는 국가의 힘을 휘청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코아 계곡의 유적이 더 소중하다고 결정되어 세계 최대의 구석기 야외 안각화 유적은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빛을 보게 됐습니다. 포르투갈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열정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아 유적이 이런 문화유산이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라는 게 그런 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준 아주 대표적인 유적이죠. 여기 머리가 2개 달린 야생금소거든요. 몸통은 하나밖에 아, 없죠. 몸통은 하나네요. 예. 네, 하나의 몸통에 머리가 2개.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움직이는 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당시에는 동굴백화처럼 밤에 횃불을 가지고 이 그림 앞에 서면은 횃불이 흔들리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도 이 그림들이 마치 살아 있는 듯이 그림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 되어서 아마 그 사람들도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코안각화에서 미술 기법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이 평가돼가지고 사실 세계선 등재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렇게 평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사인들이 새겨놓은 바위 그림을 통해 움직이는 대상을 완벽하게 표현해낸 부분에서 영화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로 코와 안각해를 새겼던 마제석기고요. 그 유물을 전시해 놓아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 석기를 만들어서 안각화를 제작해 봤을 때도 거의 같은 흔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각화를 제작했던 도구고, 우리에게는 선사인들이 남겨놓은 인류 최초 고래 사냥의 흔적, 방구대 안각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그림으로 북태평양 연안을 따라 독특한 선사시대 해양 어록 문화를 보여주는 고래 사냥 장면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포경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고고학자들에게 끊임없는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는 방구대 안각화도 세계 문화유산으로의 찬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대곡천의 풍경을 뒤로하고 갑자기 내린 가을 소나기를 피해 토종의 맛을 고집하는 차과자와 건강한 맛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니까 참 소담스럽다. 이게 손이 이렇게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농사를 이제 토종으로 다 거의 짓고 있거든요. 아주 소박하고 정갈한 밥상을 받았는데요. 담겨진 음식 하나하나마다 정성과 영양이 느껴집니다. 손으로 직접 일군 재료로 건강한 요리가 탄생이 되었는데요. 네, 이게 두부 스테이크인데요. 사실 이 메뉴가 만들어진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차와 차과자 전문점이라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게 배가 고프다, 좀 음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메뉴를 만들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그 두부 스테이크인데요. 토종 콩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차랑 먹어도 부담이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재배를 한다 이 말이다, 그죠? 네, 그 두부를 만드는 두부 스테이크 안에 들어있는 콩도 저희가 토종으로 해서 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상추도 토종 청상추인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길러가지고 감식초랑 된장이랑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차밭. 짙은 초록에서 싱그러움이 느껴지는데요. 맑은 공기를 그대로 먹고 자라는 차나무에 가을 소나기를 만난 하얀 차나무꽃이 향기롭습니다. 차과자와 건강 밥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은 텃밭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차과자의 주 재료인 팥 농사뿐만 아니라 두부 스테이크의 재료인 콩도 계절 속에 잘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이 이 밥 한 그릇에 다 담겨 있는데요. 감사의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송이밥부터 바나나 베이컨 말이, 두부 스테이크, 맛을 즐기면서도 저는 호기심이 더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부하고는 맛이 좀 다르다, 그죠? 약간 그 부드러움이 살짝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베이컨과 치즈를 바나나로 말아 구워낸 이 디저트는 와인 안주로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네. 어울림이 있는 것 같은. 마치 그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연주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쭉 그 지휘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음식을 하면서 추구하는 게 뭔가 과하거나 뭐 배가 많이 부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차와 먹으면서 굶주림을 약간 면하면서 또 영양적으로는 골고루 갖춰져 있고 또 밭에서 나는 그 식탁과 재료와의 거리가 가까운 거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꿉장난하듯이 만들어진 것 같은 음식은 입속에서 새롭고 오묘한 맛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컴퓨터 방안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저기 엽전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네. 저게 뭐예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엽전처럼 이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돈차라고도 하고 전차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패전은
만들었을 때 푸른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태 모양 같다고 해서 청태전이라고 하고, 또 떡처럼 잎을 절구에 찍어요. 그래서 떡차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난생 처음 본 모양이라 신기하기도 했고 조그맣고 단단하게 말려진 형태가 엽전을 닮아 재밌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바로 차 맛이었습니다. 발효시킨 돈차를 구워서 2시간 이상 푹 끓였는데요. 식후에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은은함이 있네요. 구수한 맛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경주 채씨 가문에 내려오는 차과자의 비법을 어렵게 전수받아 수아 씨가 그대로 만들어내 화분 가루를 뿌린 차과자입니다. 흔히 다식이라고 하지만 차과자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하는데요. 보기도 처음이지만 맛 또한 처음이라 냉큼 한 입에 넣었는데 속아 꽉 차서 한참을 오물거렸습니다. 향이 확 나면서 그 약재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네. 몸이 좀 좋아지는 느낌? 네. 그래서 요걸 약으로 많이 드셨다고 해서 문헌상으로 차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차과자에 들어가는 팥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토종 팥을 이용해서 재배를 해서 장작 가마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통으로 써도 그 풍미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정성이 들어간 모든 음식은 만든 이의 마음까지 그대로 녹아 몸에 더 이로운 맛으로 탄생이 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쏘낸 팥으로 아주 먹음직스러운 양갱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추억이 담긴 팥 양갱. 그 옛날 먹고 싶다고 때를 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왜 그렇게 안 사주시는지 그때 비싼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 맛있는 양갱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역시나 한 입에 양갱을 먹어버렸습니다. 부드럽군요. 정성스러운 솜씨는 태화강 심리 대숲의 상징을 담아 죽순 잎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이 특별한 만남 또한 언양별곡 맛으로 기록을 남겨봅니다. 여행가의 발걸음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서 깊은 곳 언양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언양성당 지킴이 박만선 어르신을 만나 100년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 봤는데요. 36년에 10월 달에 전공했는데 약 7년 넘게 8년간 지원 성당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 건물이 청탑도 있고요. 예.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고딕 양식 같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었다 그죠? 그렇죠. 고딕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합성한 건물이죠. 예. 정말 고풍스러운 이 성당이 서 있으니까 예.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차분하게 갈았는데요. 예. 성당 입구에 놓여진 중공비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사연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여기 한자가 있네요. 1936년. 네, 10월 25일. 이날에 그러면 이제 이 성당을 완전히 지어서 예. 준공식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지금 이 건물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초대 에밀 보드랑 정도병 신부님께서 프랑스 분이신데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고향에 은인들을 모금을 해서 와서 이 성전을 8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장소는 100년 동안 박해 기간 동안에 영남 알프스 골짜골짜기 피신 생활하던 신자들이 모금을 해서 100년 박해 동안에 저 알프스 산에서 피신 생활하다가 최고 명당 자리에 성당을 짓겠다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봄을 숨긴 산이라 이름 지어진 화장산이 오롯이 품어주는 풍경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박해를 이겨낸 신자들의 신앙심 또한 느껴졌습니다. 진짜 오른쪽. 안에 것이 이거보다 더 큽니다. 이건 최고 많을 때는 23곳이 있었죠. 23곳이. 예. 그때 공소에서 사용하던 종을 이쪽으로 옮겨왔죠. 1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울려왔을 종탑.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 떠오릅니다. 수요일 남미사가 열리는 시간, 머리에 미사포를 쓴 신도들 사이에 앉아 저도 함께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성서를 읽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 때, 또 기쁘고 행복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마음처럼 저도 저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을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이 어디로 떠나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신부의 말씀이 내내 마음을 울렸는데요. 믿음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의 상처를 찾아가기 위해 성당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난과 순교의 상징 십자가가 눈에 띄는데요. 저곳을 돌아 올라가서 소나무 오솔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미사를 참배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이 흙길을 걷고 있는데 흙길 옆으로 소나무 숲이 정말 멋있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언양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쭉 걷게 되면 십자가의 길이 나오고요. 십자가의 길 끝에 성모 동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걷기 좋은 그런 길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함께 가시죠. 이어진 오솔길에는 소나무 사이길이 열려 있는데요. 가을을 가득히 고선 소나무 사이로 하늘이 더 높게만 보입니다. 조금 걷자마자 곱게 단장된 묘소가 눈에 띄었는데요. 비석을 보니 순교자의 묘소였습니다. 순교자의 호소는 신앙심이 깊었던 조상을 기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 그 곁으로 이장을 했다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걷고 있는 길이 조금 경사지거든요. 화장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닌데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영남알프스의 능선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역시 산의 그 능선의 매력이 여기서 한껏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예전에 소나무숲이 울창하게 있어가지고 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게 된 게 바로 산불이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나게 됨으로 해서 여기 십자가의 길이 만들어지고 여기 신도분들에 의해서 정말 그 언양이 하나의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힘겹게 찾아 올라갑니다. 고통의 길을 상징하는 길이지만 눈에 보이는 자연은 가을의 정취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길로 금방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순교했던 그 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4개의 보통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이곳에서는 조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순교자의 생각들이 깊게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 뒤쪽으로 보게 되면 숲이 있는데 그냥 숲이 아니라 이게 대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도 계속 순교 과정들이 조각으로 하나 둘 연결되면서 끝없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간, 즉 순환과 죽음의 과정을 14개의 중요한 사건으로 나눠 단계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오를 때마다 다른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을 찾아오는 신앙인들에게는 더없이 큰 의미를 주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 낯설지도 않았는데요. 각 처마다 새겨진 그림 앞에서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순환의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해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하는 길이면서 한편으로는 봉헌과 사랑,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짧은 여정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지나온 길 끝에서 제타시오라는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더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14철을 지나서 성모 동굴 앞에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안반층 아래쪽으로 자연 동굴이 있고요. 동굴 안쪽 깊숙이 파란 이끼들이 자라고 있고 그 옆으로 물소리가 철철 흐르는데 이 높은 곳에서의 물소리가 흐르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로움이 느껴지는데 그 옆으로 성모 마리아의 상이 있습니다. 마치 그 신성스러운 공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교인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러 나옵니다. 이른 아침 부지런한 교인의 신앙심은 아름다운 가을꽃 향기로 성모 동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언양별곡을 채워가는 화장산 기행길. 언양읍 일대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제가 화장산을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꼭 이쪽 골목길로 발길이 쑥 딸려가거든요. 여기 뭐가 있느냐면 지금 냄새 나거든요. 멸치 육수 냄새가 확 다가오는데 정말 맛있는 국수가 기다려 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곳, 바로 이 국수의 향기를 맡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성당 앞 작은 골목.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오로지 잔치국수만 파는 풍성한 맛집이 숨어 있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오는 국수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골,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수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 위에다가 고명을 쭉 얹습니다. 여기 이제 호박, 달걀, 노란자, 흰자 해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요걸 요렇게 조금씩 얹어서, 요것도 이쁘게 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짜잔. 자, 그래서 이 고명을 얹는 요런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올려가지고 살짝 올리고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요 양념장을 딱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탁 도는 그런 양념장인데, 양념장을 맨 위에 마지막에 이렇게 탁. 국수 고명이 무려 8가지입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하면 저렴한 가격에 무한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요. 그 멸치 향 있지 않습니까? 멸치, 다시마 뭐 이렇게 막 들어간 그 느낌이 여기서 그대로 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참으로 딱 좋은 잔치국수. 화장산을 다녀서 배가 정말 출출했는데요. 면발이 끊길세라 폭풍 흡입을 했습니다. 국수 면발에 그 쫄깃함 있지 않습니까? 쫄깃함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간이 적절하게 배어있는 육수의 힘, 이게 바로 이 맛있는 국수의 비결이었습니다. 국수 면발을 당겨 올리는 소리만 들어도 다시 배가 고파오는데요. 젓가락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단숨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한 멸치 육수까지 다 마시고 나서야 언양별곡의 마지막 장소인 언양 5일장으로 향했습니다. 2일 7일마다 장이 열리는 이곳에는 불고기와 미나리의 명성에 버금가는 대장장이 박병우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럭저럭 세월을 낳고 있다는 어르신은 12살의 풀무질부터 시작한 대장장이 세월이 벌써 7순의 나이까지 왔다고 합니다. 뜨거운 한여름에도 꺼지지 않는 아궁이 앞에서 거침없이 새를 녹이고 작업하는 모습은 건장한 청년이라도 쉽게 덤빌 수 없는 일. 하지만 어르신은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척척 박자를 맞춰 쇠를 두드립니다. 뻣뻣했던 새토막은 붉게 달아올라 어느새 뚝딱하고 호미로 변신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마술처럼 어느새 호미 하나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했는 거하고 비전문가가 했는 거하고 사용해보면 틀려요. 전문가는 호미를 하나 수선을 하든 만들든 매면은 김이라 그러죠. 풀을 매면은 당기는 힘에 흙 속으로 호미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불뿌리가 뽑히는데 잘못 만들어 놓으면 터득떡 하고 땅이 안 들어가요. 불뿌리도 잘 안 뽑히면서 들리죠. 완성된 호미를 가지고 마지막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완벽한 각이 나왔는지 무게는 적당한지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어르신만의 낙인을 찍어 새 주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나이는 70, 대장장이의 삶은 60여 년. 평생 새를 두드리며 인생을 엮어온 박병우 어르신. 한결같이 뜨거운 불과 싸워가며 대장장이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어르신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땀은 흐르지, 배는 고프지, 일은 하기 싫지, 안에 들어가 불은 덥지. 그때가 오후 한 3시쯤 됐나 나와서 무턱대고 앉아 있어서 쉰다 떠면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어서
그런데 그 40도가 넘는 그 대학볕에 작은 그 돌틈에 작은 풀 한 포기가 보이더라 이 말이야. 척 늘어져 가지고 곧 데치놓은 거 있잖아. 그 풀을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심히 그 풀을 관찰을 해서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저 풀이 지금 곧 다 죽어가는데 뜨거워가 저녁 되면은 저 풀이 다시 살더라 이 말이지. 내보아 왔으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더워도 설마 저 풀밭쯤이야 듣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새벽이 오면 눈을 떠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고 삼터인 언양시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더 즐겁다는 어르신은 오늘도 새를 다루며 구불구불한 인생길을 뚝딱뚝딱 맞춰갑니다.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꼭 필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 기다림을 생활신조로 삼는 대장장이의 인생 철학을 기록하면서 가을에 떠난 언양별곡 그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봅니다.